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 통계 및 연구 목차를 제부터 6으로 잡았는데, 자, 거기에서 측정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통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변수를 우리가 변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독립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도 있고 또 매개 변수, 또 나중에 실험 설계에서 독립 변수 이외에 제거되는 모든 변수를 총칭하는 통제 변수, 또 조절 변수 등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시험을 대비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연구에 관련된 용어로서 통계 용어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통 실험 연구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변수로서는 변수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는 또는 조작하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 하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으로, 독립 변수의 가미로 인해서 변하는 실험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연구자가 독립 변이를 가미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는 원인 변수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결과 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독립 변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가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처치 자극 또는 처치 변인, 처방은 전문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책에서는 그냥 이 독립 변수라고 실험 변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처치 자극이나 실험 변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독립 변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고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또 우리가 이 통계상 용어로서는 실험 집단, 여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을 가미하는 집단으로서 이 실험 집단은 바로 연구 집단입니다. 실험군, 집단군을 쓰니까. 그에 비해서 통제 집단은 본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집단으로서 이것은 비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어를 통계에서 우리가 용어가 나오면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집단에서 실험군과 통제군, 통제 집단은 통정 집단이라고도 하고 통정군, 무리군자 써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88페이지 변인의 종류의 질적, 양적, 연속적, 비연속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기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좀 더 살찌워서 설명하면서 밑에 공간에다가 집단의 개념을 실험군과 통제군 또는 실험군과 통정군이라는 단어를 미리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결과는 숫자로 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상징 체계를 통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숫자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측정치라고 합니다. 측정을 통해서 나온 수치라는 개념이 되겠는데, 측정치라고 하고, 그를 말하자면 계량화하는 이런 일정한 척도를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측정치에는 또는 측정 척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도의 종류, 척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차례대로 암기를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명명척도, 또 서열척도, 동간 또는 등간척도, 또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차례대로 암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명명적도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신해서 구별의 역할을 행하는 이런 그 적도로서 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1, 2, 3, 4로 시작을 하지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첫 자리가 2로 시작되면 여자, 또 3으로 시작되면 21세기의 남자, 2로 시작하면 21세기의 여자, 출생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치 중립적인 숫자일 뿐입니다. 이런 것처럼 운동선수의 등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처럼 또는 그럼 우리가 바코드를 보면은 바코드에 많은 100몇십 개가 되는 수없이 많은 막대 그래프, 광학기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 밑에 88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880이라고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산 물건을 쓰시게 되면 외국산 물건은 다 거기에 850도 있고 태국 같은 850도 있고 495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세계 어디에서 발견돼도 바코드 밑에 광학기가 없다면 바코드 밑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냐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명명적도가 되겠고, 서열적도는 구별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서열 비교의 적도, 서열 비교. 왜냐면 석차라든지 옛날 반번호를 든 그 키순으로 했던 옛날에 그렇게 있거든요. 키순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서열 적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서열 비교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 서열 적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간 적도는 구별의 기능에다가 서열 적도의 서열화, 서열 비교의 기능, 그래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빼기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더하기, 바로 이 더하기 빼기를 수행한다는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동간 적도는 앞에 있는 적도와는 달리 적도 간의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적도 간의 일정한 간격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동간성이죠. 그래서 가감을 합니다. 여기 동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비율 적도는 구별의 기능, 서열화의 기능, 또 그러면 더하기 빼기의 기능 말고도 곱하기 나누기의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간적도는 가지고 동간적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소위 절대 0점 또는 절대 원점이라고 합니다만, 절대 0점이나 절대 원점과 같은 이러한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명적도 또는 명목적도라고 그러죠. 서열적도, 동간적도, 비율적도를 차례대로 하되 앞에 있는 기능을 포함해서 또 다른 기능을 같이 병행하는 적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 이해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집중 경향치가 나와 있습니다. 집중 경향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중 경향치라고 하는 것은 대표 수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 대표 수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을 집중 경향치라고 합니다. 이 집중 경향치에는 최빈치, 중앙치, 그리고 평균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빈치라고 하는 것은 최빈치 모드에서 MO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최빈치는 가장, 왜냐면 유행이죠. 모드란 단어가 유행인 것처럼 가장 빈도가, 가장 숫자가 많은 수치를 최빈치라고 합니다. 이건 대략 빨리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집중 경향치는 우리가 최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90치에 보면 빈도가 가장 많은 수치를 최빈치라고 하면서, 보통 우리가 통계학에서 사용할 때에는 대략 빨리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좀 긴급성에 긴급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최빈치가 되겠습니다. 최빈치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일 수도 있다는 쌍봉 최빈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메디안에서 MDN으로 씁니다. 중앙치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나열한 후 정중앙에 위치하는 차례대로 나열한 후에 정치에 위치하는 집중계량치를 중앙치라고 합니다. 중앙치는 언제나 그래프로 그리든 아니면 수치로 나열하든 어떤 차례대로 나열하든 언제나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언제나 중앙에 위치를 한다. 그리고 중앙치는 제시된 측정치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시된 수치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똑같은 간격으로 1, 2, 3 그러면 바로 2가 중앙치고 3, 4, 5 그러면 4가 중앙치를 하겠지만 1, 2, 9 그러면은 1, 2, 9, 1, 2부터 9 사이에 이 차례대로 나열해서 가운데를 때리면 전혀 있지 않은 5라는 숫자가 중앙치 후 위치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된 측정치상에 없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것은 없을 수는 있으나 언제나 그래프로 그리든 수치로 나열하는 간에 언제나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 평균치는 미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M이라고 쓰는데 평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평균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하죠? 제시된 모든 측정치를 합한 값. 제시된 모든 측정치를 합한 값을 전체 사례수로 나눈 값을 평균치라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거지. 평균.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397개 보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집중계량치로 거기 평균 내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을 말로 풀었죠. 모든 점수의 합을 사례수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신뢰성에 초점을 두는 여기는 긴급성에 초점을 두는 여기는 신뢰성에 초점을 두는 여기는 서열 차례대로 나열의 중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열에 초점을 두는 것은 중앙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391페이지에 오면 그 관계를 보면 가우스 곡선, 대칭 곡선, 정상 분포 곡선에서는 언제나 보면은 언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초유빈치, 중앙치, 평균치가 일치한 듯 하지만 아닙니다. 정상 분포 곡선에서 언제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정상 분포 곡선이 다른 곡선은 아니가 정상 분포 곡선에서 언제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중앙치와 평균치만 중앙에 위치합니다. 초유빈치는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초유빈치는 그렇기 때문에 초유빈치는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 문제로서는 정상 분포 곡선에서 정중앙에 위치하는 수치는 언제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중앙치와 평균치만 위치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래프가 부적 편포 곡선이든 말하자면 100점 만점으로 기울어졌든 아니면 정적 편포 곡선 소위 0에 가깝게 기울어졌든 간에 중앙치는 언제나 중앙에 있고 그리고 초유빈치가 나와 있다면 초유빈치와 평균치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경향치 간의 상호관계를 소위 평균치 마이너스 중앙치로 이렇게 계산해서 설명을 했고 정적 편포 곡선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 마이너스 중앙치가 플러스이면 정적 편포 곡선 0에 가깝게 해서 오른쪽 끝에 나와 있죠. 0에 가까운 쪽에 가장 높은 빈도가 나와 있는 것은 정적 편포 곡선이고 평균치 마이너스 중앙치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부라고 하기 때문에 부적 편포 곡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기 변산도가 되겠습니다. 변산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변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변산도라고는 삼포도,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또는 일탈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변산도라고는 얼마나 어떻게 흩어져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가지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같은 학생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일정한 점수대에
뭉쳐져 있으면 참 실력이 안정적이다 또는 일관성이 있다. 들쭉날쭉하면 불안정하다 또는 일관성이 없다. 또한 같은 집단의 학생들이 같은 비슷한 점수대에 모여 있으면 동질 집단이다. 흩어져 있으면 이질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안정성, 일관성 또는 동질성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변산도 쓸까요? 안정성 또는 일관성 또는 동질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변산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범위가 있고 범위, 사분편차, 쿼틸 데비에이션에서 범위는 렌지에서 R로 쓰고 사분편차는 쿼틸 데비에이션에서 Q로 씁니다. 그리고 평균편차 또 그러면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니 해도 표준편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편차. 범위라고 하는 것은 최고점 마이너스, 차례대로 낼 때 최고점 마이너스 최저점으로 계산을 하되 여기에는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수를 볼 적에 연속 변수와 비연속 변수, 아까 제목만 보고 저 페이지에서 연속 변수와 비연속 변수를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비연속 변수야 플러스 1 안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연속 변수라고 할 적에는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플러스 1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고 점수가 5고 최저 점수가 최고 점수가 5라면,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최고 점수가 1이고 최고 점수가 5라면, 그러면 여기 범위는 뭐예요? 5 마이너스 1 플러스 1 5가 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5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최저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인데 왜 5라고 할까? 범위가 4인데 왜 범위를 5라고 할까? 그 이유는 연속 변수를 전제할 적에 1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0.5부터 1.5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숫자를 1로 불러주는 겁니다. 5라고 하는 것도 여기 4.5에서 5.5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수치로 5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범위라고 하는 것은 1의 범위에 있는 최하한선부터 5의 범위에 있는 최상한선의 간격을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의 존재성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변수를 할 때 플러스 1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사분편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392페이지인 것처럼 너무나 동간성이 의심되거나 너무 한쪽 점수에 치우쳐 있다거나 불안정할 때, 이럴 적에는 전체 사례를 차례대로 나열해 놓고 그리고 4등분한 후에 양극단치를 제거하고 가운데에 있는 Q1과 Q3 사이의 범위만 가지고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사분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Q3 마이너스 Q1을 둘로 나누어서 편차를 알아보는 것은 사분편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균편차, 에버리지 데비에이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평균편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평균편차의 중요성, 굳이 출제가 된다면 개념입니다. 편차라는 단어를 설명도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데비에이션, 편차라고 하는 것은 편차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편차라고 합니다.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을 편차라고 하는데, 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편차의 모든 편차의 합은 제로입니다. 제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맞으면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얻은 모든 편차의 합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평균 편차는 모든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평균 낸 것, 사례수로 나눈 것을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그냥 절대값이 아닌 모든 편차의 합을 사례수로 나눠봤자 모든 편차의 합이 0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편차는 여러분들의 출제 비중은 393페이지에 있는 첫째 줄 모든 편차의 절대값의 합을 평균한 것, 거기에다가 체크를 내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세 줄로 노트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줄 바꿔서 사례수로 나눈 값의 평방근 또는 제곱근. 만약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루트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합니다.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써보세요.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 자, 모든 편차를 어떻게 한다? 모든 편차. 원점수 라지 X 씁니다. 마이너스 평균. 네, 제곱을 다 합한 것을 모든 편차의 제곱의 합을 사례수값의 평방근 이렇게 할 적에 이게 바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는 평균 편차, 표준 편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에 있는 것처럼 공식을 보세요. 표준 편차 위에서부터 세 줄 나와 있지요. 라지 X는 원점수를 말하는 것이고 라지 M은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고 N은 넘버, 사례수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수치입니다. 그냥 부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편차의 제곱에, 즉 x-m의 제곱을 시그마한 것을 사례수로 나눈 값에 n으로 나눈 값에 평방근 루트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표준 점수를 얻을 때 사용하는 가장 신뢰로운 변산도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범위든 표준 편차든 간에 범위가 크면 클수록 흩어진 범위가 넓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불안정하다, 일관성이 없다, 이질적이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지요. 그에 비해서 이 흩어진 정도가 범위나 표준 편차나 평균 편차나 사분 편차 그 범위가 조금면 좁을수록 안정적이다, 일관성이 있다, 동질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이 표준 편차의 3번 표준 편차와 정상 분포 곡선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와 정상 분포 곡선 이렇게 나와 있지요. 표준 편차와 정상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제발 나오지 않기를 우리가 염원을 하지만 출제가 잘 되는데 우리가 암기력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정상 분포 곡선과 표준 편차. 정상 분포 곡선은 가우스 곡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상 분포 곡선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칭곡선이죠. 자, 대칭곡선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은 언제나 중앙치와 평균치는 언제나 일치하는데 그냥 가장 신뢰로 보니까 여기를 평균치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 나온 것처럼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68.26%,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는 95.44%,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는 99.74%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 사유의 정상성 범주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중심으로 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는 여기에는 68.26%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2 표준 편차에는 95.44%가 존재한다고,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이 표준 편차의 범위에는 99.74%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를 우리는 정상성의 범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성의 범주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울 적에 웩슬러가 제시한 편차 IQ 공식은 인간의 IQ의 평균을
지능지수를 100으로 보고 표준 편차를 15로 해서 계산하되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 계산 공식이 웩슬러가 제시한 편차 IQ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웩슬러 오래간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웩슬러가 제시한 편차 IQ 공식은 100 플러스 15 제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로 본다면, 자, 문제가 실질적인 기출 문제가 뭐냐면 IQ 1000명 중 IQ 115 이상은 몇 명인가? 이게 바로 실질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능 편차 IQ로 본다면 평균이 100이라고 그랬지. 편차가 15니까 115, 130, 145, 85, 70, 5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IQ 115 이상이니까 85에서 115 사이에 몇 명이 있다? 68%가 있으니까 1000명 중에 여기에 680명이 존재를 하겠네요. 680명이. 그러면 115 이상은 몇 명일까? 1000명 중에 680명이 빠지고 나면 320명이 남는데 대칭곡선이니까 85 이하에도 160명, 115 이상에도 160명. 그렇기 때문에 답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명 중에 교육학 시험을 봤더니 평균이 8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5였다. 그 중에 90점 이상은 몇 명인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평균이 80점이었고 표준 편차가 5였는데 90점 이상은 몇 명인가? 똑같이 여기다 그려볼 수가 있죠. 자, 보면은 몇 명이에요?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오니까 85, 90, 95, 75, 70, 65. 지금 문제를 물어보던 90점 이상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90점 이상을 물어봤다는 것은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물어봤네. 그럼 평균치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에는 95.44%가 있으니까 100명 중에 95명이 있네. 나머지 5명을 가지고 절반 나누어서 70점 이하 2명 내지 3명, 90점 이상 2명 내지 3명. 아주 공부를 잘하는 전체에서 100명 중에 3등 정도를 하는 학생이 맞은 점수를 바로 90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산하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 공식, 거기 밑에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한 5만 개 정도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상관도와 규준 점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